이번 시간은 제7강 고려시대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법 생활 및 법문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7강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고려시대의 이제 토지제도라든가 신분제도, 가족제도, 그리고 이제 재산 상속 관련된 제도, 그리고 여성들의 이제 법적 지위가 어땠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명재판관의 명판결,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려시대 토지제도와 관련된 설명드리죠. 텍스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제는 이제 공전하고 사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 또는 이제 관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런 건 이제 국공유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공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 국민이 소유한 토지는 이제 사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세, 세금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거의 뭐 공전이든 사전이든 다 공전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제 모든 토지가 국유라고 하는 관념에서 나온 것이고, 민전은 소유권상으로는 사전이지만 수조권상으로는 이제 공전인 셈이다. 그리고 이제 관리라든가 향리, 군인 등에 대해서도 이제 토지를 나눠줬는데, 이것은 이제 토지를 나눠준 것은 땅은 국가 소유지만 그 수조권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조권.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과전은 이제 직책 수행 관련된 토지로서 직전이라고도 했고, 공음전, 고려시대 때 5품 이상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와 자손에게 상속한 영업전, 그리고 향리전, 군인전, 이것은 사전이다 하는 얘기인데, 실은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민전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의 수조권만을 이양한 것이다. 그러니까 줄기차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소유다. 소위 이것은 왕토 사상에 근거해서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마만큼 인정됐겠는가라고 하는 건데, 사전은 결과적으로는 고려 말에 사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귀족들, 문벌 귀족들이 소유한다든가 또는 사원에서 소유한다든가 이런 의미에서 개인 소유화함으로써 원래 땅은 국가 소유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고려시대 때는 이제 초기부터 토지제도는 이제 역분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후에는 전식과로 바뀝니다.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로 나뉘어집니다. 후삼국 통일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고려 태조 때 그 지급했던 게 바로 역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직의 높고 낮음을 반영하고 인품을 반영해서 내렸던 이 토지가 바로 시정전식과다. 그리고 이제 개정전식과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현직 퇴직만을 고려해서 땅을 줬다는 것이고, 경정전식과는 이제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려시대 초기부터 역분전, 전식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이제 녹과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제 고려 말에는 이제 과전법으로 토지제도는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전법은 이제 공양 때 만들어진 건데 전현직 관료에게 주는 것이고, 뭐 수신전, 휴량전 뭐 이런 것도 있고, 경기도에 한정해서 내려졌다 뭐 이런 겁니다. 원래 토지 국유제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의 왕토 사상에서 나온 산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적 지배가 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음전 같은 거 법적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된 영업전으로 사유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결과적으로 토지가 세습이 되면서 국가가 소유해야 되는 토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적인 소유를 가져오게 됐고, 그것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향리의 외역전, 외역전이라고 하는 지방 향리의 지역 부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토지, 요 외역전, 군인전, 이것도 이제 세습에 따라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는 영업전이 되었다. 그러면 공전이 일컬어지는 민전의 실체가 일반 농민이 조상대도 물려받은 사유지였음은 고려시대 토지 소유권 관계의 토지 소유 관계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유지였다. 거의 대부분의 땅들이.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을 보여주는 아마 그런 그림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가족제도가 되겠습니다. 가족제도. 고려시대 가족제도는 어땠겠는가. 여기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친족혼, 동성혼, 일부일처제. 친족혼이라고 하는 이제 근친 간에 있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친족 간에. 특히 이제 고려 왕실에 있어서는 이제 친족 간의 혼인이 이제 아주 횡행했었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이제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혼, 그리고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혼인 연령은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 이 연령대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18세, 20대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 얘기합니다. 그리고 혼인 후에 남자가 처가에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모두 처가의 몫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처가살이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가를 들게 되면 처가에 사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나중에 조선 중후반기에 가게 되면 이것이 이제 좀 변화를 보게 되는 거죠. 뭐 처가에 가서 얼마간 있다가 다시 독립해서 나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아예 뭐 처가에 가서 얼마 살다 나온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처가를 떠나서 독립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고려시대에 있어서 가족제도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처가살이를 일반적인 하나의 생활 풍습으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장인장모 은혜, 이걸 부모의 은혜와 같이 생각했다. 장인장모 은혜 플러스 이것은 장인장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은혜와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적 혈연의식이 있어가지고 친가 외가 구분 없이 음서제도 그리고 상피제도가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서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이제 과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신분에 의해서 신분 전개에 의해서 이제 관직에도 오를 수 있고 뭐 그랬다는 것이고, 상피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친족이 뭐 몇 촌 이내 친족 이것이 같은 기관 관서 근무할 수 없었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처가살이했던 것과 관련된 내용은 고려시대 때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고려에서는 혼인하면 처가살이를 했다 이런 것이 이제 기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쭉 보시게 되면 이제 결혼하고 혼인하게 되면 처가살이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분제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신분제도. 고려 사회 역시 이제 신분제 사회죠. 그러니까 신분의 세습을 원칙으로 하는 양반 관료, 중인, 평민, 천민으로 구성되었다는 거죠. 이제 왕족과 귀족을 편 상류층은 이제 족벌 세력을 형성했다. 족벌 세력. 이들에게는 이제 과전, 공음전, 공신전을 소유해서 경제적 부를 독점했고 정권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세의 길도 독점하였다. 아까 이제 음서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서제도가 오품 이상 귀족에게는 음덕에 따라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였었는데, 이런 음서제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음전과 같은 특권이 부여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권 계급임을 공공연히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분제도의 하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류층입니다. 이건 남반 관리. 왕궁에서 왕의 수발을 읽는 사람은 남반이라고 그랬죠. 남반 관리, 기술관, 하급 관리, 하급 장교. 이거 이제 지배층의 이제 말단을 이루는 겁니다. 지배층이 이제 왕족, 귀족, 그리고 남반 관리, 기술관, 하급 관리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남반은 이제 국왕을 시정하는 업무를 맡았고 고려에만 있었습니다. 남반 관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남반은 궁궐에 축직하면서 왕명을 전달하는 등 국왕을 시중하는 주변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이제 특이한 제도로서 남반이라고 하는 그 층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류층의 평민은 일반 주군현에 거주하면서 주로 농업에 종사했다 하는 것이죠. 그 생산을 담당한 농민들, 요거는 이제 하류층의 평민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백정이라고도 불렀다. 백정. 오늘날에서 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은 이제 백정이라 불렀고, 오늘날에 이제 백정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특정한 직역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이들은 국가에 대한 조세, 부역, 영역 등을 부담했고, 제도적으로는 과거에 응시해서 관인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이제 불가능했다.
이런 평민 계층은 국학에 또 입학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학. 고려시대 때 이제 국자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양민들은 아마 이 국학, 국자감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민층이 있습니다. 천민층. 아까 얘기했던 이제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백정, 조선시대 때 백정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조선시대 때 백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척입니다. 화척. 소 또는 돼지 같은 걸 죽이는 어떤 그런 제인, 그래서 공사 노비 이런 것들이 천민층인데 노비들은 이제 신분을 세습했습니다. 그럼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고려의 노비 관련법으로는 이제 일천즉천법이라고 해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노비이면 그 자식도 부모다, 노비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천자수모법, 노비 상호간의 혼인으로 생긴 소생의 소유권을 노비의 주인에게 귀속시킨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라고 하는 것은 세습됐을 뿐만 아니라 매매의 대상이 됐다. 나중에 이제 고려 말에 가게 되면 노비 관련된 소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노비 진짜 주인 누구냐? 이것 관련돼서 소송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고려가 망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시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요거 한번 도표로 된 거 다시 한번 볼까요? 고려 시대 때 이제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귀족층이 있었고, 그리고 중류층이 있었고, 양인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다. 귀족은 보게 되면 이제 왕족이라든가 문무 고위 관료 이렇게 포함됐고, 중류층은 아까 말씀드린 하급 관리, 서리, 향리, 남반 또는 하급 장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배 계층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인, 농민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수공업자 요거 양인이죠. 그리고 천민, 공사 노비라든가 향소 부공민이라든가 화척, 친척, 제인 이런 게 이제 피지배 계층을 구성했다. 요건 조선시대에 한번 신분제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조선시대는 이제 양반, 중인, 상인, 양인이죠. 천민 이렇게 돼 있었고, 조선시대는 양반이라고 하는 계층, 중인이라고 하는 계층, 상인은 이제 양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천인. 피지배 계층 명칭 같았지만 지배 계층이 되는 것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양반 계급이 있었고 중인 계급이 있었고. 고려 사회는 이제 평민으로부터 상류귀족 1위까지 종으로는 5대, 횡으로는 8촌까지 포함하는 친족 공동체를 이뤘다. 친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장이 통사는 몇 개의 가족 단위로 분화되었는데 이러한 단위로 편제된 이유는 이제 세를 그리고 역을 공물이 편리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는 성이 보편화된 이름 성을 많이 쓰게 되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성이라고 하는 고려 시대로부터 이제 비롯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보편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출신지를 본관으로 정하고 그리고 본관을 세력 평가의 표준으로 삼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 성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본관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이제 고려 시대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보편화됐다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 이제 재산 상속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는 이제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이제 나누어 주는 생전 분제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부모가 살아생전에 이제 재산을 나눠 주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했다 하는 겁니다. 생전 분제. 그렇지 않거나 이제 누락 재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부모 사후에 자손이 이제 분제하는 것이 재산을 나누는 것이 이제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고려시대 때에 있어서 재산 상속 제도의 원칙은 생전 부모가 살아 있을 때에 재산을 나눠주는 것, 생전 분제를 원칙으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 상속법의 이제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자녀 균분 상속. 요런 기본적인 재산 상속의 기본 원칙이 조선시대에도 이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는 이제 중후기로 가게 되면서 이제 조금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고려시대 때는 재산은 골로 나눠줘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자녀 균분 상속을 원칙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자녀 균분 상속이라고 하는 건 상속 재산을 자녀들에게 같은 몫으로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6.25 문화권 하에서의 독특한 그런 고유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에는 아들이건 딸이건 그걸 뭐 특별히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르게 나누어 주는 것이 법률이고 관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고르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의 법률이었고 관습이었다. 근데 만약 부모의 사후에 형제 자매 중 유산을 고르게 나누지 않고 독점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간에 제한 없이 또 제소할 수 있었다. 법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것을 원위치로 고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가 제기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수령 재판관은 부모를 대신해서 똑같이 나눠줬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서 상속 재산은 뭐였는가? 상속 재산은 이제 토지, 노비, 가옥, 동산 뭐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상속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것은 항상 노비가 주된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노비하고 전민,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 항상 분쟁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또 재판이 길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또 발생되고 하는 것이었죠.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남자, 여자 차별 없이 고르게 재산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고려시대 때. 그럼 상속인의 이제 순서와 범위와 관련된 건데 상속인의 순서와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한번 텍스트를 보실까요? 직계 자녀. 직계 자녀라고 하는 것은 직계 이제 아들, 딸 얘기를 하는 거죠. 딸도 결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들과 함께 상속했다는 거죠.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하였다. 이 대습상속이 고려시대 때도 있었어요. 일정한 뭐 자격을 갖춘 자가 있을 경우에서는 그 자격 갖춘 자가 죽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식이 대를 이어서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녀에는 수양자녀, 시양자녀 이런 것이 있었다. 이것은 이제 뭐 양자 개념이죠. 자기를 봉양하기 위해서 양자를 드리는 경우에 시양자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둘째로는 자손이 없는 경우의 배우자의 남편 또는 아내의 경우인데 아내의 유산은 남편이 가졌고 남편의 유산은 아내가 개가하지 않을 것 조건으로 모두 종신 동안 살아있는 동안 상속을 하였다. 둘째, 사망 전에 계후자나 그 지위를 이어받는 자나 수양자녀, 시양자녀를 입양하면 이들이 상속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남편과 아내의 유산으로 분리되어 각자의 본족, 본래의 본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가 상속하였다. 상속 이어서 여성들의 지위와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인정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남녀 차별 뭐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호주의 지위도 승계할 수 있었고 재산 상속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자유롭게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텍스트를 보시면은 고려시대는 남녀를 크게 차별하지 않았고 여성의 가정 내 지위도 높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록 여성에 대한 자기수요가 고려말 이후로 폐지되긴 했으나 고려시대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성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말을 타기도 했고 격구, 시합도 했고 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산권도 가질 수 있었다. 뭐 이런 것이면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일부 일처제를 중시했던 사회이고 족보에도 여성이 기재되었다는 겁니다. 족보에도 여성이 기재됐는데 이 호족에 올릴 때에는 여성들도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남성과 같이 남자와 같이 나이 순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합리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회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사 열전에 민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선왕비 개가를 요청하는 표문이라고 해서 이제 마음의 품생을 가지고 임금에게 올리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로웠다. 재가를 통해 낳은 자녀 또한 차별이 적었다.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와 좀 구별되는 겁니다. 조선시대는 이제 재가하는 것이 이제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재가한 자녀에 대해서는 차별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이제 이 개가 다시 시집가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웠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딸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딸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이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여성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대보다 사회보다 높았다는 거죠. 고려시대에는. 그러니까 호족에도 올릴 수 있었고 그리고 제사도 지냈다는 거죠. 제사는 뭐 장자가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장자가 지내고 아들이 지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딸들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제 조상들께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양자를 드리지 않고 여성이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것도 참 아주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가문을 이어가는데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도 여성도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그만큼 여성 지위가 높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상속의 경우에 있어서도 남자와 동일하게 나누었고 아내에게도 재산 분배권이 인정되었다. 요거 한번 도표를 보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를 이제 비교해 놓은 겁니다. 고려시대 때를 보게 되면 혼인 형태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리고 재산 상속의 경우에서는 고려시대는 자녀가 균등하게 분배하는 이걸 원칙으로 했는데 조선시대는 적장자, 적자, 서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적자, 장자가 나이 먹은 사람 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호적 기재는 출생순으로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출생순으로 했고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남성 위주로 됐다는 겁니다. 제사는 딸도 지낼 수 있었고 외가족, 외손도 가능했다는 외손.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남성이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자를 입적했죠. 이것은 이제 봉사손이라고 하는데 양자 입적이 가능했다는 거죠. 제가가 비교적 쉬웠다. 고려시대에는 왕족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제가 했을 경우 자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경제 주도권 누구에게 있으냐? 여성과 남성이 거의 고려시대에는 동등했는데 조선시대에는 가부장 중심 집안의 아버지 가부장이 굉장히 높이 추앙되던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인제도를 보면은 고려시대에 있어서의 혼인제도는 결혼하게 되면 처가살이를 했어요. 고려시대에는 처가살이를 이제 원칙으로 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중기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서 처가살이 했던 것이 뭐 처가에서 1년 살다가 나와서 독립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는 혼인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가살이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여자 집에 가서 이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조선 중후기로 오면서 이제 따로 나와 사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